가겠습니다. 순위 삼촌. 수능 특강 문학 192쪽입니다. 칠판에 미리 판서를 좀 해놨거든요.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유재석이랑 김용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했던 느낌표란 프로그램 아세요? 너무 알아요. 알지? 외환위표? 아니 외향인가 아니라 놀이큐 퀴즈에서 나왔어요. 그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공익성 예능을 만들려고 그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순위 삼촌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거나 어느 정도 20대 중후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접해봤던 책이어서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일단 갈게요. 순위 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을 바탕으로 내용을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서도 중점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에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면 광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죠. 그와 더불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배웠던 작품들과의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순위 삼촌인데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건이냐면 양민학살이에요. 양민학살. 그러니까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게 제주 4.3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주도에 가면 제주 4.3 공원이라고 있죠.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작품 제목에 나오는 순위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는 내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데 비극적인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3 사건 때문에 4.3 사건으로 인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4.3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생전 또는 살아가는 내내 비극적인 삶, 고통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는 참혹함을 또는 참혹한 모습을 고발하기 위한 이미지로 형상화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순위 삼촌이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제주도민이라고 하는 전체가 경험했던 정신적인 상처를 형상화한다. 그러기 위해서 작품 제목이나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을 순위 삼촌으로 설정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아픔도 표현하고요.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도 표현하는 인물이 순위 삼촌이 된다. 이 작품은요, 과거 회상 플러스 액자식 구조가 자주 나오는 작품이 될 텐데 이번 시험 범위에 액자식 구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액자식 구조가 나오면 하나의 이야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입체적 구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액자라고 했을 때 사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 틀과 같은 외부 이야기는 현재 시점이 되고요. 현재 시점으로부터 내부 이야기,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 거고,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면 이런 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위 삼촌이 결국 죽게 됩니다. 잘려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순위 삼촌이 죽게 되는데, 순위 삼촌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오른쪽에 적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민학살 사건 같은 말 4.3 사건 이후에 순위 삼촌의 삶은 고통과 상처가 지속되는 삶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오늘날 핵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효빈이랑 도경이가 도망갔는데 효빈이가 도경이를 밀쳐 도경이가 죽었어. 그럼 효빈이의 입장에서 나만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때 도경이를 밀지 않았더라면 도경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고통과 상처가 지속되겠죠. 이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순위 삼촌의 죽음은 숨겨진 역사의 아픔, 당시 제주도민들만 알고 있었던 역사의 아픔과 그리고 끝나지 않는 역사의 상처,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죠.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나서
남한 쪽에 사는 사람이나 북한 쪽에 사는 사람이나 자기 가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그 이산가족이 아픔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와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팡밭이라고 하는 지명 또는 옴팡밭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올 텐데 옴팡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비극의 현장, 슬픔과 환의 공간, 공포의 공간, 삶의 비전으로서의 터전으로서의 공간, 숙명의 공간. 그래서 옴팡밭이라고 하는 건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옴팡밭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5가지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번 또는 보기를 통해서 옴팡밭의 의미를 추측해봐라, 추론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언도 사용하고요. 제주도니까 지명도 나오고요.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본문 보면서 연관성 있는 부분 나오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문 보면서 같이 볼게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지 않고 여기까지 하면은 독서 시험 범위가 엔딩이죠. 독서 문학 시험 범위가 엔딩입니다. 갈게요. 기분 같아서이라고 시작을 하는 부분. 일단 보세요. 진도부터 들으세요. 보지 마세요. 됐습니다. 기분 같아선 은연중에 서청이라고 하는 말 바로 쳐볼까요?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의 이름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북청년단을 변호하는 고모부 세모 쳐볼까요? 이 고모부를 왜 세모 쳤냐면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 고모부라고 하는 사람은 양민 학살에 참여했던 앞에 나왔던 서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북청년단 서청을 변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고모부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면박 주고 싶었지만 즉 꾸짖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그래도 밑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다.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서슬져서에서 서슬이라고 하는 건 강하다 또는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약간 강하고 날카롭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나는요 고모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정말 긍정적이고 자기가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따뜻하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강하고 날카롭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탐탁치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일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고모부님, 고모부는 당시 30만 도민 중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방언이죠. 생각합니까? 그것사 여기 밑줄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밑줄 쳐보시면 즉 고모부는요 양민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을 양민이라고 할 거야. 10,00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제주도에 사는 모든 양민을 비무장 공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제주도의 인구가 10,000명 이상일 때가 아니었고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살고 있었던 게 당시 사회의 인구 구조였는데 고모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양민들이 다 비무장 공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2번 이 부분이 바로 나와 고모부가 대립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모부는 그냥 제주 사람들이라면 다 빨갱이지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고모부가 대립하게 될 거고요. 이게 대립하게 되는 원인. 빼부리면 얼마나 돼요? 무장공비 한 300명쯤 될까?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밑줄 밝은 성미가 났다 밑줄 쳐보시면 나는요 고모부에 대해서 반감 또는 뭐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겁니다. 나는 고모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고모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도대체 비무장 공비라는 것이 뭐울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어 마심? 그 사람들 중산간 불합소각으로 갈 곳을 잃어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 이유다. 바로 열어보시면 지금 나는 피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은 거야. 이게 나의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고모부는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겠죠. 나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대놓고 서술자가 좀 나와 있으니까 서술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 한 번만 더 해보시면요, 얘는요 순위 삼촌을 회고하는 서술자로 나타나고요. 회고라고 하는 두 글자는 회상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할 테니까. 그런데 단순 서술자가 아니죠. 관찰하는. 관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필요할 거고요. 2번 손이 삼촌이 살았던 비극적인 삶과 앞에서 손이 삼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볍게 말씀드렸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요. 그럼 서술자는 순이 삼촌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 연민을 하고 과거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역사에 대해서도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제주 4.3 사건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양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모부랑 대립을 하겠죠. 고모부는 아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건이라고 나오는 부분 이제 고모부랑 대화를 계속 시작할 겁니다. 그건 바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그건 서울 조카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어. 목장진에서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길래 동굴 속을 헤쳐 수색해 보난 동물이 나왔는데 그 속에 비무장 공비 20남은 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바로 더 가보시면 즉 고모부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 1번 나의 반박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조카가 하는 말 어느 정도는 맞아. 그러면서 피난민 중에는 무장공비가 있었다고 생각도 하고요. 고모부는 나의 반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피난민 중에서도 무장공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자. 그럼 나도 고모부의 말을 일정 인정해 줄 법도 한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밑줄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 마침 밑줄 쳐보시면 지금 나는요 고모부가 말했던 이 2번 항목에 대해서 2번 항목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있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완벽히 반박하고 있는 거야. 부분적으로 반박한다, 전면적으로 반박한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부분과 전면이라고 하는 말이 함정에 빠지기 좋은 멘트여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부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했어. 그때 밑줄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봤으니까 밑줄 나의 의견과 대조적인 부분이 되겠죠. 나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도망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산속으로 가면 무장공비였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대요. 하여간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영 행색이 말이 아니라서 구런, 불먼이라는 두 글자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굴먼 피골이 상접헌디다가 삐쩍 말랐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삐쩍 말랐다가 한겨울에 젖은 민영온 한 벌로 한겨울인데 옷까지 젖어 있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겠네. 몸이 안 좋게 올 거고요. 추울 거고요. 가리고 떨고 있는데 동상 걸려 발꾸락 모지라진 발꾸락이 망가진 사람도 덜어 있었지요. 가로 닫아보시면 피라민들의 생활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방금 같이 보신 것처럼 피라민들은요 산속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 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겨울에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짜증나는데 한겨울에 옷도 얇은 상태에다가 젖은 옷 입고 있고 동상 걸리고 매일같이 삼시세끼는 먹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들. 소위 비무장공비라는 것이 이 모양으로 동굴 속에서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나중에는 공무부가 말하고 있는 거야. 상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쓰이게 되어서 즉 무장공비라면 튼튼히 먹고 싸울 준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고 있고 엄청 삐쩍 마르고 엄청 힘도 없으니까 상부 윗사람들도 산속으로 들어간 게 무장공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구호물자를 준비한 갱생원 차려놓고 선무공장을 썼죠. 선무공장 가로. 선무공장이 뭐냐면 얘들아 회유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꼬시기 위해서 회유하는 것을 선무공작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인심을 써서 회유하다 이런 뜻까지 내포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회유하는 일을 선무공작이라고 설명합니다. L5 연락기로 한라산 일대에 전단을 뿌려 여기서 말하는 전단이라고 하는 건 항복을 강요하는 전단서가 되겠죠. 오늘 아래도 여러분들도 아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삐라라는 말이 있죠. 북쪽에서 전단지 날아오면은 그 하늘에서 북쪽에 전단지를 뿌리고 또는 남쪽에서 북한으로 전단지를 뿌려서 반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정치나 자신의 체계를 설명하는 게 삐라 전단지거든요. 그랑 동일하게 전단을 뿌려 투항을 권고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떼지어 귀순자들이 내려왔다. 바로 그것이죠. 밑줄 선무공작은 왜 쓰지 못했느냐 마리우다 밑줄. 나는요 결국 무슨 뜻을 보이고 있냐면 선무공작을 일찍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선무공작을 일찍 시작했더라면 사람들이 항복하고 내려와서 죽지도 않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상부에서는 그러한 선무공작을 시간이 지나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선무공작을 했으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씀.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했으니 글쎄 말이여 대유격전이라는 것이 본디 정치 7회 군사 3인데 이건 정치는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 행동만 했으니 창설 1년도 못된 군대니 오죽할 것입니다. 아!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시면 독특한 부분, 중요한 부분 하나 나와요. 아! 떼죽음을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어서 볼게요. 이섬 출신이거든, 즉 제주도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색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과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3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주검, 시체죠.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사, 세모, 사기 그릇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대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요, 무장공비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대사는 무장공비, 큰 일. 그리고 사기 그릇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보면 제주도 선량한 양민. 선량한 양민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 있죠. 즉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선량한 양민들이 좀 깨지게 마련. 깨지게라고 하는 글자도 세모 쳐보시면 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같은 말 희생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깨진다 같은 말 희생당한다. 희생당하기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여기 밑줄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테니까 나의 반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기 그릇이 깨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속담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있어서는 제주도 선량한 양민들의 희생이 더 아픔을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사를 위해서 얘네들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는 거부감이 들고 나에게 있어서는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여기 네모 이 무슨 회개한 인연인가 네모 쳐보시면 이게 바로 이거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나랑 다르니까 죽여. 대사라고 하는 무장공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기 그릇이 깨져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양민학살을 저질렀던 것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바로 닫아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양민 학살을 직접 경험한 나. 이 말도 처음 보는 거라서 헷갈릴 수 있으며 순이 삼촌만 양민 학살을 경험한 게 아니야. 순이 삼촌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양민 학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양민 학살을 직접 경험한 인물인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내적 독백 형식을 이용해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 잘 보세요. 양민학살을 직접 경험한 나. 첫 번째 포인트. 나도 양민학살을 직접 경험했다.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 내부 이야기니까 과거 시점이 돼야 되는데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내적 독백 형식을 사용해 서술자가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치 고전 소설로 따지면 편집자적 논평과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적 독백의 형식이 나타난다. 이 멘트 잘 보세요. 이 멘트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앞뒤 멘트는 뻔히 봤던 거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멘트가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밑줄 30년 동안 여태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밑줄 쳐보시면 즉 4.3 사건이 은폐되고요.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다면 왜 죽였는지에 대한 당위성 또는 죽여야 되만 죽였을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하나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나라에서 또는 특정 도에서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진실을 은폐하려고. 도대체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고발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거야. 은폐되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넘은 채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가는 빨갱이로 몰릴 것이 들어왔다 가라고 받아보시면 제주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죠. 고발했다가 자기가 빨갱이가 되면 분명 죽을 게 뻔하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고발하지 않았답니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미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신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건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여기 밑줄. 다만 합동 미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미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 밑줄 쳐보시면 즉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싶었을 거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무장공비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장공비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집안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모른다고요. 왜? 나라나 정부에서 모든 사건을 은폐한다라고 했죠. 은폐하면 뉴스나 귀로 듣는 소식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은 싹 다 무장공비가 될 거야. 나쁜 사람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위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장공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들은 가해자가 시시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섣달 18에 그날의 진력이 다 되어서 군인들이 두 대에 쓰리쿼터라고 하는 건 짐 실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짐을 실는 차에 분승, 나누어 탑승해서 떠난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조회대 뒤 우익 가족이 있는 데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서 마을에서 들려오는 타 죽는 소 울음보다 밑줄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되겠죠.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 제주 4.3 사건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죽게 될 거고 친척분들도 돌아가시게 될 거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슬플 거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욕하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겠죠. 여기 밑줄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럼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이 그치지 않은 이유는 나 또한 아까 앞에서 봤던 거야. 양민학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양민학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니라고 나오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운동장에 진창 흙은 함부로 내달린 쓰리쿼터 바퀴 자국으로 여기저기 무섭게 패여 있고
여기 밑줄 벗겨진 망울표 고무 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다 밑줄. 같은 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고무 신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신는 신발인데요. 일정 지역에 일정 부분에 그들의 신발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신발을 신고 다닐 테니까 당연히. 이어서 갈게요. 그 위로는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 밀려와. 불타는 마을의 불빛에서 불타는 마을의 불빛 세모 쳐보실까요? 불타는 마을의 불빛이라고 나와 있는 건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될 거고, 현재 나오고 있는 작품의 분위기상 양민학살이니까 붉은색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사람들의 피가 되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붉은색이니까. 또 뒤에 땅 꺼주기, 붉게 물들었다, 붉게 세모. 이렇게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면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 피를 연상하게 하는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처럼 번져가는 불기운에 압도되어, 불기운도 마찬가지 세모가 되겠네요. 더욱 서럽게 곡성을 올릴 뿐 누구 하나 울타리께로 가서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다 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얘들아, 직접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보기 싫어서 라고 하는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정신적 상처, 정신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직접 내려가서 보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면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관 같은 거 열잖아요. 그죠? TV나 드라마 보시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를 보시면 그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떳떳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오바이트도 할 거고 엄청 무섭고 겁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할 거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과 정신적 상처 때문에 제주도민 사람들은 내려가서 직접 그 환경을 목격하지 못했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날 밤 사람들은 한기를 피해 모두 한 교실로 몰려 들어가 서로 부담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두 번 호되게 놀랐었다. 한 번은 동그라미, 두 번의 놀라움을 경험했으니 각각 구분해야죠. 한 번은 마을에서 대밭이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아 놀랐고, 총소리라고 하는 거 세모 쳐보시면 총을 사용하는 집단은 군인이 될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을 거고요. 또 한 번은 동그라미, 두 번째죠.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였다. 삼촌은 밤이 이슥해진 그때까지 밑줄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쳐 있던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강의실에서 갑자기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총 쏴 다 죽었어요. 총을 쐈는데 효빈이 팔에 비껴맞아 효빈이만 살았는데, 효빈이 외 시체가 도경이가 있고 희서가 있고 소연이가 있고 민경이가 다 시체로 쌓여있어요. 그럼 이제 효빈이가 깜짝 놀랐다 정신 차려 눈을 떴는데 도경이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거죠. 그럼 기절하는 상태가 될 거고, 그 상황 속에도 효빈이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될 테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순이 삼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실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실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를 시체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눈 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시체밖에 없어. 그럼 정신적으로 우리가 상처받거나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정도가 굉장히 크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길수영이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저만치 홀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도 않았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관이 봉쇄되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관이라고 하는 건 5가지 감각기관을 말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걸 말해요. 오감 아니었을까? 바로 받아보시면 순위 3초는요 정신적 충격이 제일 컸고요. 이게 나중에 순위 3초네 자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효빈이도 혼자 살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신적 상처가 컸다면 결국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적 상처가 또는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거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자살에 도달하게 된다. 이어서 볼게요. 아마 울음은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에야.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 바로 쳐볼까요?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 같은 말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울음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북이 터지듯 비유적 표현이죠. 뜻 비유적 표현. 밀려 나올 것이다. 즉 지금은 서술자가 말하보기에 지금 순위 3초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상도 아니고 눈물이 흐르지도 않지만 순위 3초의 눈물은 시간이 흐르면 북에서 물 터지는 것처럼 엄청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추측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위 3초이에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좀 일반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